이 직선으로 이렇게 있고 주변에 그 제방이 있고 그 위에 88 고속도로 강변북로가 있고 멋있는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강에서 같이 이렇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접근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예, 정말로 가치 있는 한강이 우리처럼 1km 정도 되는 그런 넓은 강이 있는 데가 없어요. 그게 이제 교통량도 교통량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는 오늘은 아주 반가운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저랑 인연이 있으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도시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심재국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지? 근황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책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이건복 대표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대기업에 근무를 했고 새로운 좀 삶을 살고 싶어서 그 대기업에서 나와서 지금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운이 좋아서 그 대학 겸임 교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학생들하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책을 쓰면서 살고 있는데 대기업 임원 때보다 보수는 뭐 굉장히 미미하지만 다양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 이제 그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계셨고 또 보통은 이제 그렇게 퇴직을 하고 나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혹은 뭐 이제 약간 뭘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또 책도 빨리 내시고 또 이제 기업에서 또 대표로 또 계시고 어떻게 이렇게 퇴직 후에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하셨나요?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해서 석사, 박사를 받으면서 준비를 좀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교수님들 많이 만나서 회사 다니면서도 강의를 하기도 했고 또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 회사에 임원을 10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력이나 이런 걸 따져서 또 협력업체를 줘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번에 그러면 나오셨으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학부와 대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책은 제가 너무 좋아서 쓰고 있는 그런 뭐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임원을 10년 동안 하셨으면은 굉장히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신 거고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예.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그런 생각보다는 뭔가를 좀 더 해서 내 존재를 아직도 삶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번 책의 프롤로그에도 있지만 예. 이제 폐암 수술하시고 이틀 만에 현장에도 나가시고 정말 이거는 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하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떤 생각으로 그 당시에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미친 짓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데 이게 뭐 폐암 수술이 이제 흉관경이라는 거로 해서 수술을 했거든요. 이제 구멍을 3개를 뚫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하엽 전체를 드러내는 거기에 이제 암이 있어서 그런 수술이었는데 이 생체가 그렇다네요. 장기가 빠지면 거기에 물이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배에 차면 복수고 가슴에 차면 흉수인데 흉수가 이렇게 차 있었는데 자꾸 이 호흡 운동을 해서 폐를 늘려서 그 하엽을 채우고 이런 과정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틀 만에 무리하게 회사를 나갔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인데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찌뿌둥하다가 갑자기 어떤 쾌감 이런 게 몰려오는 거예요.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보는데 이 수술 큰 자국 그 뺀 자리에서 물이 그냥 거의 콸콸을 나내지만 쭉쭉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이 빠지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근처에 제가 이제 분당 근처에 살아서 서울대에 전화했더니 안 된다. 수술한 데를 가라 그래서 급하게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뭐 재봉합 수술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제가 그 책임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보다 멈추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달려가야 되고 그냥 해야 되고 사실 이 수술도 숨기고 했어요 회사에. 추석 연휴쯤으로 잡아서 뭐 개인적인 일이 있다 그러면서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도 이 봉합한 부분 저녁에 있었던 그 이슈도 숨겼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 직원들 복리후생으로 진단금을 줘요. 그러니까 암만 되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주는데 그것도 제가 인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얘기만 해서 야 몰래 갖고 와 하면 되는데 그것도 받지 않았어요. 혹시 소문 날까 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무모하게 했는데 지금 후배들, 지금 대기업에 다니는 후배들을 생각하면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아픈데 조언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까지 하셨으니까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닐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꼭 연관되는 것 같진 않으세요? 일단 열심히 하긴 했는데 어쨌든 멈추는 법을 몰랐고 자기 몸을 못 돌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도시의 어떤 구조들하고 연관시켜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 쪽으로 지금 박사 학위도 논문도 쓰셨고 또 이번에 책도 AI 도시 자연을 담다라는 책을 썼잖아요. 이게 이제 살아오신 삶과 있었던 뭐 기억과도 연결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이 도시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게 됐고 또 세 권의 책을 계속 도시에 관련된 책을 내시게 됐는지. 그 세 권의 책을 도시에 관련돼서 냈는데 내용들이 이제 조금 지난 두 권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대표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아, 작가님은 좀 책을 재밌게 쓰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첫 번째 책은 메타버스 시티라는 책이었는데 그거는 첨단 기술, 메타버스 이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뭐 윤택하게 만들자라는 거고, 컴팩트 네트워크가 두 번째 책이었는데 지방 소멸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한번 좀 해결해 보자라는 책이었고 완전히 도시였는데 이번에는 책이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AI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과연 행복한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내용들. 도시가 분명히 배경이 되지만 배경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촬영 때 작가님을 뵀을 때랑 지금과 가장 큰 차이가 책 제목도 그렇지만 AI의 등장인 것 같아요. 그때 진짜 뭐 지금 인류사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뭐 컴팩트 시티 뭐 혹은 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뭐 인구 소멸, 지방의 소멸 문제 이런 거대한 흐름에 이 AI의 등장이 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도시의 변천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반 도시 같은 경우는 소수의 컨트롤 타워에서 도시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면서 관리해 가는 부분이고 그거는 완전히 인간이 개입이 돼야 되고, 스마트 시티가 그 다음에 왔잖아요. 그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그 센서로 IoT 센서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진화하고 발전을 하는데 결국은 통제하거나 최종적으로 제어하는 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AI 도시는 그 사람의 제어가 이제 필요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 되면서 점점 그 도시 자체를 효율적으로 자꾸 정답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교통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람의 제어 없이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제가 그 캐치해낸 거는 우리 사람의 행동들, 차량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모두 데이터화 돼 버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횡단보도에 20대의 젊은 청년이 건널 때 25초가 걸린다. 그러면 30초 만들면 모든 사람이 건널 수 있겠다고 AI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신호등을 만들고 전멸을 하게 만드는데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늦게 건너잖아요. 그러면 AI가 판단하기에 저거는 트래픽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게 되고, 또 차량도 초보 운전자가 이렇게 뭐 신호에서 버벅거리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그것도 트래픽이라고 보게 되고, 그렇게 되고 CCTV에서 조금의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면 그건 바로 범죄와 또 연결을 시켜버리는, 그래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여건들이라는 게 점점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좀 썼고 AI가 그렇게 지금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과거에 그 두 권의 책에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그 도시와 방향에 있어서 이 AI의 등장은 기존의 방향을 그냥 더 가속화시키고 촉진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 방향성이 크게 변하는 뭔가가 발생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 결국은 효율을 찾아가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는 맞는데, 저는 이제 거기보다 그 안에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진화에는 과정이고 거스를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AI화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앞으로서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더 관심이 많으시더라. 그런데 관심을 가진 책이 이 책이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AI 제목을 이제 쓰셨는데 풍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약간 이 역설적인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작가님께서 갖고 계신 풍수에 대한 뭔가 생각, 관점 어떻게 보시나요? 풍수란 게 뭐라고 보세요? 아니 그 풍수의 근저에 깔린 내용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 확실히 예전에 저도 이 책에서 봤는데 어디 그 매스컴에서 봤는데 그 서강대의 독서왕 서강대에서 가장 책을 많이 빌려서 뭐 상까지 받고 매스컴에 떴던 우리 이건복 대표님답습니다. 사실은 찾기 힘든 그런 내용인데 근저에 풍수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전 회사에서 아버님처럼 모시던 명예회장님 거의 뭐 같이 7년 동안은 같이 생활하시던 분이 돌아가실 시기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데 모시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또 책임자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풍수사를 섭외를 했더니 우리나라의 3대 풍수사의 수제자였던 분이 지금 현재 계시고 한 80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제 땅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3, 4일 정도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느낀 그런 것들이 죽은 사람의 땅이나 결국은 산 사람의 땅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바람이 들고 물이 앞에 잔잔하게 머물고 또 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햇볕이 들고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풍수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태종이나 세종 그리고 영조, 정조 뭐 이런 분들이 풍수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 제왕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무학대사나 정도전 이런 분들도 결국은 그 도시를 건설하면서 풍수의 이론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이 양반학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사실 저는 최고의 과정을 1년을 했어요. 그래서 느낀 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풍수에 대해서 미신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집 좋아. 이 집에서 살아. 그러면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집 좋아. 그냥 살아. 이 집에서는 당장 이사해야 돼. 왜요? 6개월 만에 이사해야 돼. 폐가 망신해. 그래서 왜요? 그러면 못 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론적으로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풍수를 한번 연관시켜서 뭔가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낫지 않는가.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게 또 이 책의 근저에 깔려 있는데 확실히 독서왕이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셨고. 근데 그러면은 이게 풍수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미신, 뭐 비과학적인 거, 혹은 뭐 근거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도시학 박사로서 보시기에는 이게 뭐 아까 데이터화라고 다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삶을 데이터화하고 뭔가 이 자연의 도시의 형세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정말 객관적인 근거나 데이터가 쌓이지 않을 뿐이지 그 밑에 근저에 깔리고 있는 것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설명하는 것에는 일맥상통하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묘지 풍수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우리 화장 문화가 거의 100%에 가깝게 가기 때문에 묘지라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풍수에서는 양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양택 풍수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도시에 집을 짓고 집이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놓으면 좋고 뭐 이런 부분들 그 도시를 어디에 그 조성하면 좋고 핵심 혈이라는 거는 어디에 두면 좋고 이런 내용들로 바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근저로 해서 도시 계획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살기 좋은 도시에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책에서 이제 자연은 최고의 알고리즘이다 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저의 얘기를 하나를 하면 R&D 센터를 우리가 만들 때의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R&D 이 부분 연구 부분은 수도권과 떨어져 있어 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와요. 예전에는 저 시골에다가 연구소 멋있게 지어 놓고 거기서 연구해 그러면 됐는데 요즘 청년들이 그런 데를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좋은데 여러 가지 수도권과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데를 가기 때문에 수도권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
되고 그러면 땅값이 오르고 그래서 그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산 하나를 이렇게 쳐서 옹벽을 쳐서 밑에다가도 건물을 짓고 위에다가도 건물을 져서 가급적이면 많은 연구 인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거의 200m의 길이에 한 20m의 옹벽을 수직 옹벽을 기술이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 옹벽을 만드는 그 자리가 제 연구소에 근무할 때 연구소 임원실 관리 임원이었는데 그 바로 앞에 주차장이었고 그 작은 샘물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샘물이 쫄쫄쫄쫄 흘렀는데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좀 오버플로우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어서 그 옹벽을 치면서 그 부분을 기술자들한테 얘기했더니 배수로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옹벽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웅장하게 200m에 20m 높이의 그냥 수직 옹벽이 됐는데 장마철이 되니까 제가 우려한 그 지역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흙이 조금씩 나오고 제가 굉장히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보완을 해서 막기는 했는데 그때 느낀 게 우리는 계산을 하고 AI는 계산을 하고 하지만 자연의 원래의 그 길은 언제든지 계속 통하고 있고 그걸 틀어막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AI도 데이터를 다 집계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더 진화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그 자연이라는 게 사계절이 바뀌고 밤낮이 바뀌고 바람이 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알고리즘을 AI가 학습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삶에 적용을 하고 도시에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연은 가장 최고의 알고리즘이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들의 도시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강이 이제 동서로 흐르는 강이 많잖아요. 네. 그럼 이 동서로 흐르는 강 자체가 사람이 문명이 탄생하고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자연의 알고리즘이다 네. 라고 보면 될까요?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얘기가 나와서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해요. 사실 그 대학교 다닐 때 저도 일반적인 대학을 나오고 그 뭐 그렇게 썩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어요. 뭐 중창단을 한다, 뭐 글을 쓴다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늙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취미가 이 논문들 서치하는 게 취미인데 쭉 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선진국들의 강들은 동서로 흐르고 후진국들의 강들은 남북으로 흐른다. 그러면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용을 봐서 왜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는 없어요. 그냥 선진국의 강은 템즈 강도 이렇게 흐르고 세느 강도 흐르고 독일의 강도 흐르고 모스크바의 강도 다 이렇게 동서로 흐르는데 우리 동남아시아의 후진국들은 대부분 남북으로 흐른다. 그래서 왜라고 연구를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찾아봐서 제가 한 결론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이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뜨고 물이 동서로 흐르면 계속해서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가장 많이 받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남향이 이제 계속 직각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남북으로 흐르는 강은 생활권을 분리하잖아요. 동과 서를 분리를 하고 또 남북으로 흐르면 이렇게 해가 돌면서 계속 같이 있지 않으니까 어느 지역은 좀 많이 받고 어느 지역은 뭐 적게 받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AI의 알고리즘으로 넣는다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이제 추천해서 띄워주듯이 너네 도시 어디에서 시작할래 했을 때 그런 이제 동서로 흐르는 지역들을 이제 띄워줘서 어떻게 보면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살기가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도시인데 거기는 보면 낙동강이 이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 내용도 이제 책에 담았는데 사실 세계에서 가장 이 번성한 도시 뉴욕이잖아요. 뉴욕의 허드슨강이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부산도 제2의 도시였고 전쟁 중에는 우리 최고의 그 수도였는데 낙동강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데 그거는 이제 저도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합수의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물이 합쳐지는 효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큰 공항들은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모든 그 기운들이 뭉치고 교류하는. 그래서 허드슨강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큰 대양을 만나 가지고 합쳐지고 거기엔 또 고기들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교류하고 합쳐지는 그런 기운들이 있어서 거기가 더 발전을 했다. 부산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얘기들을 전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논문에서 서치하다가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되게 잘 나가잖아요.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공장을 계속 짓고 있고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도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자연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참 거스를 수 없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털을 잡고 하는 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디가 발전해야 했을 때는 항상 이 강이라는 거를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4대 과거에 4대 문명의 탄생지도 모두 강에서 왔고 우리 인류가 이때까지 그 물이라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한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한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래서 뭐 버스도 띄우고 뭐 어떻게 하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박사님께서 도시학의 박사로서는 서울의 한강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당시에 우리가 한강 개발을 할 때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지금의 한강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직선으로 이렇게 있고 주변에 그 제방이 있고 그 위에 88 고속도로 강변북로가 있고 그 뒤를 보면 아파트가 성냥갑처럼 쫙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압구정동 또 뚝섬 그쪽에는 해수욕장이었다 그러고 모래가 이렇게 많아서 뭐 모래내라는 지역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었는데 그 모래를 퍼서 강남을 개발을 하고 또 분당이나 일기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일단 직선화했고 그러면서 시민들 일부 시민들한테는 어떤 조망권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주지만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강을 얘기를 하면 뭐 치수가 있고 이수가 있고 친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다 친수 도시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치수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 전에 한강에서 했듯이 그렇게 그냥 강을 통제하는 강을 지배하는 뭐 그런 물을 지배하는 거죠. 그런 거였고 이수는 이제 그 물을 유용하게 산업용수로 쓴다거나 농업용수로 쓴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친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한강에 대해서 멋있는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강에서 같이 이렇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접근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미 이제 그 제방이라는 것들이 너무 많고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차로 가려고 해도 한참 들어가서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들어서 이제 AI가 필요한 게 친수 공간에서 AI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홍수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비가 갑자기 와서 어느 부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침수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고를 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필요한데 저는 탄천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분당 쪽에 있어서 용인에서 분당을 거쳐서 그러니까 성남이죠. 한강하고 서울을 거쳐서 이렇게 한강하고 되는데 그게 이제 선형으로 공원을 조성을 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어떤 지자체인지 아마 분당 쪽인 것 같은데 센서를 다 해서 거기는 항상 넘쳐요. 홍수만 되면 범람 지역이에요. 근데 시민들이 평소에는 선형공원이니까 막 놀지만 잘못 가면 큰일 나니까 그 수문을 통제를 자동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알람을 주거나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런 그 AI가 거기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친수의 단계가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을 가장 잘 활용하는 높은 단계인 건가요? 맞아요. 그렇게 가고 있고 거의 모든 도시들이 항구가 옛날에 이제 그 거의 조선업이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은 다 걷어내고 거기에서 뭐 어떤 주민들이 여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고 뭐 분수 쇼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죠. 그 제가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그 인터뷰 중에 이제 뭐 지금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워낙 그 한강 버스로 말이 많으니까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자
전 시장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서울시장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강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그 오세훈 시장의 여러 가지 그런 한강을 이용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럼 이제 도시학 박사로서 이제 작가님께서는 앞으로 이 한강의 모습이 어떻게 활용돼야 되고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세요? 그 이명박 대통령 말씀 나오셔서 잠깐 이제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서울시장, 그러니까 저는 정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서울시장으로는 최고의 시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교통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카드 하나만 들고, 예전에는 지하철 탔다가 버스 타면 돈을 또 부과하고 근데 환승이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했고, 버스를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만들었고, 또 두 번째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청계천을 걷어내서 그 주변의 온도를 1, 2도 정도 더 낮추고 활력을 있게, 또 서울을 활력 있게 만든, 그래서 서울시장으로는 최고의 시장이었다. 그 이후에 정치적인 거는 이제 제가 판단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청계천만 봐도 우리는 청계천을 통제하거나 물을 이용할 생각만 했지 그 안에서 썩어간다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청계천처럼 걷어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하는 선형공원처럼, 그게 그만큼 좋은 데가 없잖아요. 한강도 청계천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 예전에 그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1953년도에 서울 인구가 100만 명이었는데 1992년도에 1100만 명이 됐거든요. 11배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강을 직선화할 수밖에 없었고, 모래를 퍼서 강남을 아파트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수용할 수 있는 건 아파트밖에 없었잖아요. 그 시대는 그게 최고였는데, 그 이후에 또 자연이라는 걸 보면 이명박 서울시장이 가장 훌륭한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분이 또 나와서 이제 강을 잘 관리를 하면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계천의 성공 이후에 또 많은 지자체에서 그거를 따라서 이제 자신의 지자체에 있는 그 천들을 막 개발했잖아요. 그건 어쨌거나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인 거네요. 낙이웃바지. 그러니까 도시학 박사로서 봤을 때도 도시의 그런 발전성의 방향은 맞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다고 보고요. 자연과 함께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AI 쪽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온도를, 주변의 온도를 많이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장 좋은 공원이 선형공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직장인들도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물밖에 없어요. 아니면 철길 뭐 이런 부분들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강 개발, 뭐 한강의 발전 방향,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뭐 전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의 고도 제한을 제한해가지고 아파트 높이를 규제를 했잖아요. 이제 그 논리를 보면은 이제 한강은 공공재다. 근데 그렇게 아파트를 높게 지으면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그 한강을 소유하는 그 결과가 나는 거 아니냐 해서 그 높이 규제를 했는데, 지금 뭐 서울시가 너무 비싸고 뭐 지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고도가 어쨌거나 좀 풀리는 분위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강, 천의 그 선형화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우리가 이런 아파트 높이를 풀어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상관은 없나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그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저는 지금처럼 35층으로 딱 규제를 해서 똑같이 성냥갑처럼 쫙 만드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로 가치 있는 한강이 우리처럼 1km 정도 되는 그런 넓은 강이 있는 데가 없어요. 뭐 다른 선진국에 가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아름답게 하려면 이 스카이라인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뭐 통제하는, 똑같이 35층 다 35층 짓는 것보다는 50층도 짓고 또 조금 낮은 데는 낮게도 짓고, 이런 부분으로 좀 디자인을 해서 그런 부분은 통제가 오히려 도시기획위원회에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카이라인을 좀 맞추면서 어느 시민들이 예를 들어 유람선을 타고 보더라도 아름다워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방벽처럼 무슨 성처럼 된 아파트들이 있는 거는 좀 아닌 거라고 보고, 일부는 풀고 일부는 규제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스카이라인은 조정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자치 구별로도 어쨌거나 다 나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그 마스터 로드맵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세워서 이제 해야 된다. 이따가 좀 얘기할 텐데 사실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도시 계획을 하면서 그 머추얼 싱가포르라고 그래서 디지털 트윈으로도 뭐 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망권도 보지만 바람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를 보면서 디지털 트윈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건물을 딱 놨을 때 바람길을 막고 있다. 그러면 허가가 안 되고 혹은 돌려라. 옆으로 좀 빼라. 이런 식으로 조정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 뭐 바람길을 막으면 도시 안에 열섬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만 막 2, 3도 뜨거워지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제할 수 있는 그런 AI가 이때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해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현실 세계의 도시의 모습들, 뭐 도로, 건물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가상의 세계에 그대로 복사해서 이 가상의 세계에 있는 것들에서 이제 뭐 도시를 바꿔봐서 교통량의 변화를 본다든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교통량도 교통량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는 바람길, 물길, 그리고 도시 홍수. 예전에는 이렇게 요즘엔 다 아스팔트 깔려 있잖아요. 예전에는 녹지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이 어디로 쏠릴지가 되게 중요한데 물이 갑자기 쏠리면 이쪽 지역 2022년도에 강남에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는 배관의 길이가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160mm를 커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게 그 이상 나왔을 때는 그냥 아예 속수무책, 서울특별시의 가장 중요한 강남이 속수무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디지털 트윈이 그런 부분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시간당 200mm가 왔을 때 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터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관로를 넓히거나 하는 그런 게 디지털 트윈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이번에 쓰신 책에서 제가 좀 새롭게 좀 다가왔던 부분이 이 스마트 시티와 AI 도시 이 차이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뭐 AI 도시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어떤 차이점이 생기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람이 마지막을 통제하느냐, 사람이 마지막을 통제하지 않고 AI가 마지막을 통제하느냐.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결국은 센서로 서로 다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만 결국은 최종 통제권자는 사람인데 AI 도시는 아예 AI한테 맡겨놔서 진화하고 결정까지 AI가 내리게 되는 그런 도시죠. 그렇게 되면 사람의 의견들이 많이 없어지고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가 되고 트래픽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사람의 삶이 약간 좀 어려워지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AI 도시는 훨씬 더 정교하게 꾸미고 거기에 적절하게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최종 결정권의 측면에서 스마트 시티는 어쨌거나 사람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건데 AI 도시는 이제 AI가 판단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사람보다 AI가 더 나은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게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작가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AI 시대 흐름이 되면은 이 AI가 어떻게 보면 통제하고 관리하는 도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 도시 속에서 사람의 삶은 더 나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 얘기를 쓴 게 이제 이 책인데 실질적으로 뭐 영국의 뭐 킹스랜드라든가 여러 이렇게 사례를 보면 AI가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CCTV를 예를 들어서 이상행동을 한다. 지하철역에서 어떤 사람이 이상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는 이게 영무원한테 가고 영무원이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아니라 경찰서에 바로 신고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AI가 판단을 하면 이제 더 정교하게 더 이 정답에 계속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단 숙고하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또 한번 돌아가 보고 실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게 사람인데 AI가 알려주는 길대로 가고 AI가 멈추라면 멈추고 AI가 하지 말라는 행동은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고 이렇게 되면 그 시간 속에 사람은 없어진다는 거죠. 자기의 삶이라는 게 없어진다는 거죠. 기계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는 거죠. AI가 가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방향성을 잃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제가 쓴 거죠. AI
AI 시대에 더 인제 가게 되면 저는 우리 학생들 제가 지금 이번에 새 학기를 세 과목을 하고 있는데 인제 대학원 하나 하고 학부 1 학년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AI 시대가 오면 직장에서 이 중간 관리층들 이렇게 밑에서 서류 만들어 오면 서류 검토해 가지고 다 이렇게 볼펜 만들고 있다 사인하고 위에 보고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니다. 신입사원들이 없어진다. 신입사원들이 아예 뽑지를 않는다. 경력사원만 뽑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4년 동안 뭘 해야 될까? 많은 경험을 쌓고 경력사원처럼 해서 면접 때 내가 마치 경력사원인 것처럼 내가 많이 알고 경험한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라고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AI 이 시대에 우리가 살려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AI의 도시에서 이제 도시가 발전을 할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뭐 이른바 외형적인 뭐 도시의 뭔가 모습이라든지 혹은 도시의 뭔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효율화되고 높아지는데 예.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가요? 방향성을 잃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실패를 해도 내 판단이었고 내가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AI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에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내가 내 마음대로 걷는데 그게 당신은 트래픽이야. 당신은 방해꾼이야. 뭐 이렇게 인지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너무 슬픈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변화를 우리가 뭐 막을 수 없잖아요. 막을 수는 없죠. 그럼 뭘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의 결론이 나는 내 삶대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인데 그거는 조금 더 얘기해 가는 과정에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난번 책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작가님과 인터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컴팩트 시티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사실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컴팩트 시티의 이 흐름은 AI 시대에 당연히 지속되겠죠. 네, 지속되죠. AI 시대도 지속되는데 AI가 컴팩트 시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이제 자연이 최고의 알고리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머추얼 싱가포르처럼 어떤 컴팩트 시티를 만들면서도 그 컴팩트 시티가 답답하지 않게 그 컴팩트 시티가 그나마 꽉 모여있을 고밀도에 있어도 좀 편하게 사람이 좀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컴팩트 시티는 필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열섬 현상을 또 이 바람기를 뚫어져서 막기도 하고 물을 또 돌려서 막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피해가 되는 홍수 부분도 AI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그냥 뭐 건물 높게 짓고 뭐 필요한 필수 시설을 짓는데 멈추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의 알고리즘을 이제 반영해서 도시를 만들어야지만 사람이 더 행복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초고층 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 컴팩트 시대랑 연결될 것 같긴 한데 뭐 우리가 뭐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뭐 네옴시티 해가지고 이제 수직 도시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 초고층 개발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초고층 개발은 지금 뭐 랜드마크 경쟁을 어디든지 하고 있고 어느 도시인가 인구 5만인데 거기에 뭐 60층을 짓는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 난 적도 있는데 어쨌든 경쟁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제 또 도시하고 풍수를 같이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력이라는 거 땅하고 가깝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 일본의 논문 또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초고층에 거주하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괜찮은데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이나 임산부들의 유산율에도 한 뭐 두세 배의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고 뭐 환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또 태양이 뜨거워지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거주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고층 난민을 양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재건축을 하는 걸 보면 용적률을 이빠이 끌어올리잖아요.
용적률 이빠이 끌려 올려가지고 쫙 있잖아요. 근데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다 그러면 노후화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도 상당할 거고 이사도 못 가고 다시 재건축하기도 어려워요. 용적률을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노후되면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전기시설에 이런 부분들로 일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50층에서 오르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재건축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고층 부분은 예를 들어서 관광이나 호텔이나 뭐 이렇게 힐링을 하는 장소로는 적당한데 이 거주하는 장소로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무실은 또 괜찮잖아요. 낮에만 근무하니까. 그래서 그 초고층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뭐 이렇게 원래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밀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밀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트럼프 타워 뭐 이런 데를 보면 굉장히 아주 그 트럼프가 풍수 신봉자잖아요. 그래서 풍수를 적용을 해서 그 건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초고층 빌딩의 등장은 도시 발전에서 필연적인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어쨌거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뭐 주거지로서는 적합하진 않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요즘에 뭐 젊은 세대도 그렇지만 한강이 딱 보이는 그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 게 로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거기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할까? 만족스러울까는 또 다른 얘기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 살아볼 만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면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지만 뭐 임산부라든가 몸에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가끔 가는 건 괜찮지만 거주하는 거는 저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시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막 부동산 경기가 막 뜨거울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에서 막 뭐 랜드마크 빌딩들을 막 짓는다고 했다가 뭐 랜드마크의 저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기초지자체를 시민들이 직접 뽑는 그거의 어떤 암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암이 있다 그러면 암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슈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이 됐어요. 근데 현재 우리는 소멸 지역에 포함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7만인데 10년 후에는 분명히 5만으로 떨어질 게 눈에 거의 확실해요. 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만을 제시를 해요. 10만을 제시를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10만을 제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 계획이 있으면 주거지가 현재 지금 5만에 맞춰 있기 때문에 또 5만을 더 늘려야 된다.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저런 거를 해서 중앙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죠. 그 신도시에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구도심에 모든 인프라를 두고 있는데 신도시를 만들어서 마트 하나만 두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구도심에서 이전을 하잖아요. 구도심도 비고 신도시도 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시가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의 명암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제를 좀 해주고 도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더 큰 차원에서 통제를 하면 훨씬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관점에서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아까 뭐 10만에서 이제 5만으로 인구 소멸되는 지역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농어촌 지역, 뭐 인구 소멸 지역들 보면은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골은 또 이제 밀집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쿨버스가 돌아다닌다 하더라고요. 한 바퀴 삥 돌아서 애들 태우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관리의 차원에서 보면은 다 비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효율화하자 해서 빌딩 하나 세워가지고 뭐 2층에 초등학교, 뭐 5층에 뭐 주거 만들고 뭐 6층에 병원 만들면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고 도시를 운영하는 그 관점을 봤을 때 굉장히 경제성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그게 이제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컴팩트 시티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밀로 복합적으로 건설을 해서 어떤 건물을 지어서 거기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헬스장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인구가 많고 그 지역이 되는 데는 가능한데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그 지방의 컴팩트화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의 지방의 컴팩트화의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의 입지 적정화 계획. 우리나라보다 한 1, 20년 정도 빨리 인구 소멸이 왔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다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근데 저기 10km에 멀리 할머니 한 분 살아도 수도를 넣어줘야 되고 가스를 넣어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돌아가셨을까 봐 음식물도 넣어주고. 그래서 그분들을 거주 유도 구역으로 여기 집이 있으니까 들어와 사시겠어요? 근데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으니까 나 싫어 그러면 또 못해요. 그 대신 페이버를 주고 병원이 저쪽 멀리 있다 그러면 병원한테 용적률을 올려줄 테니까 이 병원에 멋있게 여기 안에다가 지어라. 이렇게 해서 거주 유도를 자꾸 시켜서 지방도 시골도 컴팩트, 읍면 뭐 그 단위로 컴팩트화를 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높은 빌딩을 막 세워서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그 주거 지역을 어떻게 보면 제한을 점점 하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유도화. 그 관리 지역을 좀 좁혀서 네. 이제 살기 좋게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런 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월세를 그냥 낮춰서 뭐 10,000원에 뭐 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연장선상이겠지, 이런 것들이. 빈집을 가지고 시청에서 거기다가 뭐를 만들어서 거의 임대로 무상 임대한다든지.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모든 인프라가 옛날에 군청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프라 세무서부터 은행부터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거를 살려야지. 이걸 뻔히 놔두고 뭐 인구를 늘린다고 하면서 공약을 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는 이제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께서도 이제 지자체하고도 많이 소통을 예, 예,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뭐 사실 서울 같은 진짜 대도시를 빼고는, 그리고 뭐 판교나 뭐 동탄 같은 이런 신도시를 빼고는 다 인구 소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작가님과 그 지자체들이 나누는 뭐 주된 뭐 고민거리? 저는 이제 산업단지, 그러니까 산업 유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가 살려 그러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교통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 산업 얘기를 많이 하면서 뭐 앵커 기업을 만들고 또 그 앵커 기업이 들어오면 큰 회사가 들어오면 관련 협력 업체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산업 생태계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반드시 그 기업과 관련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도 놓고 거기에 반드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 그 베이비 부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지역 아니면 어떤 전원 단지나 이런 거를 좀 넣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좀 만들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베이비 부머가 엄청나게 인원이 많고 그 사람들이 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안성, 용인 뭐 이런 데 서울에 있다가 내려가서 전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치면, 그런 단지가 있다고 치면 그 재산을 또 받기 위해서 자식들도 많이 올 거고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증에 상에 있는 인구뿐만이 아니라 관계 인구라 그래서 내가 고향이 안성인 사람이 있으면 안성에 나중에 늙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걸 계속 관련을 하고 또 생활 인구라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는, 주민등록은 서울에 있지만 안성에 생활하는 그런 관리를 지금 지자체에다가 좀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그 지방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큰 기업 들어오면은 웬만한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큰 기업이 안 들어가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면 지금 지자체하고 있는 고민들은 해결이 되긴 돼요?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기업이 이제 잘해서 자리를 잡으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사임원도 오래 했었는데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32년을 다니고 임원을 10년을 했는데 초창기만 하더라도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는 지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방 근무를 5년 이상 하지 않으면 차장 진급을 안 시켜준다 이렇게. 아예 규정이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더니 다 이제 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갈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든지 안 가려 그래요. 그럼 그 얘기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성과급이 뭐 4, 5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게 유지되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대기업조차도 뭐 저기 뭐 땅끝에 있는 진짜 시골 농촌에 해도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용인의 SK하이닉스가 공사를 거의 준공 단계잖아요.
그게 유치전이 구미하고 용인하고 사이에 이제 큰 전쟁이 있었는데 페이버는 훨씬 더 구미가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땅을 거의 뭐 무상으로 임대한다거나 뭐 그런 거를 했는데 결국은 SK 하이닉스는 청년들 때문에 용인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KBS TV에 구미의 눈물 해가지고 그냥 뭐 시장 의장들이 막 울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그 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됐어요. 예전에는 제가 했던 서산, 충남 서산에 60만 평 산업단지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그 근처에 300세대짜리 아파트를 만들면 가족까지 다 왔어요. 저도 또 가족을 데리고 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출퇴근 버스도 만들고 하면서 그 주변에 또 이렇게 이 다른 회사들도 많으니까 그 지역이 발전해서 대산 지역이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그래서 대산 읍 단위가 뭐 2만 5천 명까지 가고 했었는데 지금 2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기업에서 인사 담당 업무도 하셨으니까 그럼 그렇게 막대한 뭐 돈을 준다고 해도 안 온다고 하면은 지금의 2030 내지는 청년들은 뭐에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2030의 청년들은 입지, 자기가 선호하는 입지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장소, 내가 회사를 끝나고 운동을 하거나 뭐 카페를 가거나 이런 거를 원하는 그런 거죠. 아주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 물론 가겠고 또 그래서 이제 뽑는 게 그 지역 사람들을 이제 많이 뽑죠. 문이 많이 낮죠.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지금 다 수도권으로 오잖아요. 과거에는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정도 수준이 우리 그 거의 뭐 이렇게 한 두 번째, 한 2류 이상으로 취급을 당했는데 지금은 평가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게 기업을 먼저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말씀하신 그런 뭐 환경적인 문화 인프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일단 그 관계 인구라든지 생활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이제 끌어들이고 할 수 있으면 기업들을 하고 자기가 잘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컴팩트 네트워크 책을 썼는데 저기 그 경남 고성 뭐 군수님이 전화가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공룡이 있던데 공룡 발자국 그걸 가지고 자꾸 유튜브도 찍고 이렇게 해서 자꾸 홍보를 하시는 게 좋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거기에 다른 데처럼 똑같이 고성 테크노밸리를 짓는다고 입주 업체가 안 온다. 그래서 그런 거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필할 수 있는 방법 말고는 현재는 지금 뭐 백약이 무효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화석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연의 알고리즘이니까 그 자연의 알고리즘에 맞춰서 뭐 진짜 뭐 공룡 화석 뭐 발굴 학과 대학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석학 뭐 데리고 오고 그걸 진짜 뭐 빠져있는 진짜 2030들 뭐 5명이든 10명이든 그 사람들이 와서 원 없이 연구하게 해주다 보면은 좋은 생각. 논문이 쌓이고 그 컨텐츠 쌓이면서 맞아요. 그게 뭔가 세계적인 뭔가 또 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현재는 쉽지 않은 지금 길입니다. 그 블랙홀이잖아요. 계속 지금 5,200만 명 중에 2,600만 명이 넘었고 앞으로 계속 몰려올 거고 제가 우리 그 1학년 학생들 50명, 45명 이렇게 클래스를 하는데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올라오는 거죠. 뭐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어떤 걸 해줘도 서울을 이길 수는 없다. 자기 색깔로서 서울과 차별화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고민을 좀 하는 거지. 서울에서 삼성전자 뭐 땅 주고 해봐야 지하철 깔아봐야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의 일환이잖아요. 우리 국산말로 하면 그 한글 사전에 보면 둥지 내몰림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어떤 공장 폐공장 지역에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층고가 높으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걸개도 걸고 이렇게 하면서 특색이 있어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일단은 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면 자기가 직접 하다가 또 이제는 뭐 이 스타벅스나 이런 데가 이제 몰려오고 하면서 이제 막 번화가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이 시골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특색 있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제도약을 할 수 있는 그래야 저기가 괜찮네 하면서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지자체 입장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뭔가 바라보고
이것을 살리려는 노력보다는 일단은 당장 눈에 보이는 똑같이 이거 잘 된다니까 이거 똑같이 따라하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도시계획 쪽에서 보면 서울 2040 도시계획 되게 멋있잖아요. 네, 그거를 저기 뭐 시골 지역에서 시골 시지역에서 10만 정도 되는 도시에서 그걸 똑같이 베낀 거예요. 그래서 핵을 4개를 둔다. 뭐 여의도를 둔다. 이거는 뭐 금융이다. 강남을 둔다. 중앙에 어떤 뭐 고궁이나 이런 거에서 관광 문화를 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똑같이 베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 우리가 뭐 자연의 알고리즘도 얘기하고 뭐 AI 도시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관점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의 지자체 중에서 이 도시는 참 도시 경쟁력도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보이시는 뭐 지자체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관여하는 이렇게 가서 같이 조언해주고 하는 데가 이제 안성은 제가 가서 하고 있는데 안성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성이 원래 어떤 도시였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삼성전자가 안성에 들어오기로 돼 있었어요. 실제 땅도 30만 평을 갖고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실제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평택으로 가게 된 거죠. 안성 시민들이 반대했다. 네. 그렇게 보수적이었고 안성으로는 철도도 안 들어왔어요. 철도도 못 들어오게 했고 우리 양방 뭐 이런 거로 해서 했던 그런 도시인데 최초로 외부에 그러니까 농화를 왔다가 이 안성이 참 살기 좋다고 들어온 대학생이 거기에서 거주를 해서 거기서 정착한 여성 시장을 뽑았어요. 오, 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못 들어오게 철도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일제 시대에도 철도도 못 들어오게 하고 수탈을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양반들이 계시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외지 여수에 있는 간호사가 여기에 와가지고 농화를 왔다가 너무 괜찮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협 뭐 이런 활동을 사회 활동을 하다가 도의원 하다가 시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도시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벨트에도 들어가고 이분은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아까 얘기한 관계 인구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성이 아마 지금은 약간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더 발전할 수 있고 용인 다음으로 이제 내려오는 게 안성이니까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방과 인재만 중요시하면 도시는 무조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도시는 개방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역이든 자연의 알고리즘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군요. 그 알고리즘을 잘 파악해서 그걸 잘 살리는 도시만이 살아남는다. 자기가 갖고 있는 특색을 그렇게 살리는 자기 주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축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축제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한다고 출렁다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자기 특색을 살리는 그런 게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제 AI 도시가 어쨌거나 필연적으로 오는 건데 그 안에서 인간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필연적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AI의 기술은 그대로 인정을 하되 내 삶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틀린 줄 알면서 돌아가기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건 줄 알면서 쉬기도 하고 사실은 저도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쉬었으면 훨씬 더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뭐 숨기고 싶어서 또 해야 된다는 생각에 계속 해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AI는 인간들을 봐주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멈추지 않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고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관을 갖고 틀려도 보고 돌아도 또 가보고 좀 생각도 해보고 이게 맞는지도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좀 천천히 가더라도 나의 주관대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속도에 맞게 그 속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사는 게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행복이.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도시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도시도 좋아하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안성시장 그분처럼 그분이 이제 안성에 와서 이 도시가 나랑 잘 맞다고 생각하니까
정착을 해서 이제 이 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 책에서 이제 AI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네. 표현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도시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과 AI의 시간은 다르잖아요. 그 도시는 하나를 제대로 건설해서 정착하려면 50년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인간은 한 세대를 이제 30년으로 보고, AI의 시간은 몇 분 몇 초대로 흘러가잖아요. 이게 도시라는 공간에서 충돌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AI는 계속 정답을 찾아가면서 효율화되고 계속 최적화되고 있는데, 인간은 방향을 잃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바로 AI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내가 기계화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한 내용. 그 AI 시대 얘기하니까 디지털 그리고 뭐 컴퓨터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생명도시라는 개념을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한번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싱가포르는 거의 독재 국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당 독재. 야당은 있는데, 예를 들어 100명 중에 한 10명 미만이 야당이고, 계속해서 쭉 이렇게 그냥 그 사람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이제 아주 행복하게 만들고, 제가 어떻게 보면 컴팩트 시티죠. 그 조그만 도시잖아요. 나라 도시인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느낀 게 전혀 답답하지 않다.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물론 사계절의 변화가 별로 없고 늘 푸르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 인구가 600만 명인데 나무 수가 700만 그루래요. 그래서 나무가 사람 인구보다 더 많고,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들이 다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 그래서 마치 산을 이렇게 거기 산이 없더라고요. 근데 산을 지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디지털 트윈이 바람길을 열어주고 열을 빼주고 물을 머물게 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전기로 해서 배들 유람선이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AI는 두뇌가 되고 자연은 어떤 질서 알고리즘이 되고 사람의 심장이 같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생명도시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도시라는, 그러니까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자연의 알고리즘을 도시에 적용시켜 가지고 사람의 어떤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생명도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가 하나의 생명이 된 거네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될 때 미래의 도시가 이제 인간 중심의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어머니와의 마지막 여행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이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 대표님도 이제 의사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도 이제 어머니의 병을 좀 얘기하면 담도암이라고, 그러니까 쓸개와 간 사이에 관이 쓸개즙을 이렇게 공급하는 거기에 암이 이제 걸린 거예요. 예후가 가장 안 좋은 암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관을 삽입하잖아요. 그 암에 이렇게 사이에 관을 삽입하면 멀쩡해요. 80 조금 넘으셨는데 진짜 멀쩡해요. 뭐 드시는 거 활동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관이 이제 조금 시간이 되고 암이 이제 발전하면서 탈락하면 바로 황달이 오면서 쇼크로 해서 그냥 위급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을 한 2번 정도 교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관을 교체할 수 없고 이제 남은 게 한 달 정도도 안 남으셨다라고 얘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통보를 받은 어느 날이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손을 잡으면서, 우리가 이제 8남매 중에 제가 7번째예요. 옛날에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정이 좀 있고 말을 좀 잘 듣는 그런 아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 소원 있는데 하나만 들어줄래? 그래서 뭐냐고 하니까 청송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송이라 그러면 엄마한테 금기어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그 전에 굉장히 잘 살았대요. 굉장히 잘 살아가지고 부산하고 안동하고 이런 쪽에 있었고, 어머니는 또 상주에서 면장의 딸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잘 자랐고, 아버지 만나가지고 또 우리 큰 누나하고 큰 형은 유치원에 50년대 초반생인데 유치원에 다닐 정도로 이렇게 부유했는데, 이제 경랑기 60년 초반의 경랑기를 겪으면서 재산을 다 날리고 도망쳐 온 게 청송이었다는 거죠. 청송 감호소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면 뭐 삼자 현재라고 데가 있는데 3명이 같이 가지 않으면 도적이 나와서 다 뺏긴다. 그런 그렇게 이제 그 아주 깊은 산속에 6남매를 그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려고 노동을 뭐 엄청나게 한 거죠. 초가집 짓고 자갈밭 읽어 가지고 하고, 그때 제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야, 그 주황산에 달기 약수라고 있는데 그 약수로 그 잘 이렇게 잘 그 삶은 그 백숙, 거기다가 인삼주, 주황산의 인삼주 한 잔 쫙 먹으면 세상 뭐 그렇게 편한 게 없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걸 한 잔을 못 드시고 아마 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으로 서울시에 이제 들어오시게 돼 가지고 바로 이제 서울로 이주를 70년도에 하게 됐는데, 그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공수를 해올까 그랬더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은 다 반대를 했죠.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날 이제 아침에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갔더니 아버지하고 누나하고 이제 셋이 5명이서 이제 같이 가기로 돼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이제 이 마비가 왔는데 그걸 숨기려고 계속 이렇게 주무르면서 그래도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해서 앞에 이제 약간 이렇게 누워서 갔다가 아주 맛있게 그걸 다 드셨어요. 잘 드시지도 못하는데 드시고 막걸리도 한 잔 아주 좋다 몇 번 하시고, 또 상주에 자기 그 고향집에 뜰락에서 한참 앉아 있다가 올라오시고 2주 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책의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얘기를 썼는데,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사람이 죽을 때 어떤 걸 원할까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그 어려웠던 과정에서도 그때 내가 그 백숙 하나하고 막걸리 한 잔을 드셨을 때에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AI는 점점 효율화되고 그렇게 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은 따로 있고 우리의 시간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대로 지켜서 우리 삶의 그 방향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마지막에 어머니의 소원을 제가 썼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그거를 명확히 인식을 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대체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걸 잘 알고서 그거에 맞게 살아가는 게 AI 시대, AI 도시에서 잘 사는 법일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예. 있으신가요? 하여튼 긴 시간 제가 뭐 제 넋두리 비슷한 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슈가 저는 이제 도시에서 인간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AI가 알려주는 정답 그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 AI가 주는 속도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AI가 주는 효율에 나를 맡겨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 삶이 과연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I 도시 자연을 담다의 저자 심재국 작가님이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